엄마, 살려주세요. 새벽 2시 한남동 대저택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흰색 원피스를 입은 여자가 비틀거리며 들어왔어요. 얼굴 반쪽이 시퍼렇게 멍들어 있었고 입술은 터져서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원피스는 여기저기 찢어져 있었고 맨발이었어요. 임신 8개월의 배를 두 손으로 꼭 감싸 쥔 채였습니다. 서연아. 2층에서 윤희재가 급히 내려왔습니다. 딸을 본 순간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졌어요. 차갑게 얼어붙은 눈빛만 남았습니다. 윤희재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너무 차분해서 더 무서웠죠. 누가 그랬니? 서연이 어머니 품에 쓰러지며 흐느꼈습니다. 시어머니가요. 남편도요. 둘이서 저를. 말을 잇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윤희재는 딸을 안은 채 소파로 걸어갔습니다. 조심스럽게 눕혔죠. 딸의 손을 잡았어요. 따뜻한 손이 차갑게 식은 서연의 손을 감쌌습니다. 아기는 괜찮니?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은요. 그런데 배가 자꾸 뭉쳐요. 윤희재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다 해결할 거야.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밑에 깔린 분노는 방 안 공기를 얼어붙게 했습니다. 윤희재는 휴대폰을 꺼냈어요. 전화를 걸었습니다. 첫 번째는 주치의였어요. 이 원장님, 저 윤희재입니다. 지금 당장 한남동 집으로 와주세요. 제 딸이 다쳤어요. 전화 너머로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요? 새벽인데. 네, 지금이요. 임신부고 상태가 심각합니다. 알겠습니다. 15분 안에 도착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화는 집사에게 걸었습니다. 김 집사, 객실 하나 준비해. 침구 새거로 갈고 온도 25도로 맞춰놔. 그리고 따뜻한 물 준비하고. 세 번째 전화는 변호사였습니다. 새벽인데도 받았어요. 최 변호사님, 저예요. 내일 아침 8시에 사무실로 갈게요. 준비할 서류 있어요. 무슨 일이십니까? 가정폭력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제 딸이고요. 전화 너머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해 놓겠습니다. 윤희재는 전화를 끊고 딸 곁으로 돌아왔어요. 서연의 이마를 쓰다듬었습니다. 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 때문에 고생하시네요. 무슨 소리야? 엄마가 당연히 해야지.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 이제 어떡해요? 남편한테 돌아갈 수도 없고. 돌아가지 마. 윤희재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다시는 그 집에 발도 들이지 마. 엄마가 다 처리할 거야. 15분 후 이 원장이 도착했습니다. 60대 중반의 산부인과 전문의였어요. 의료 가방을 들고 서둘러 들어왔습니다. 서연을 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어요. 회장님, 이건. 알아요. 일단 진찰부터 해주세요. 이 원장이 청진기를 꺼냈습니다. 서연의 배에 대고 아기 심장 소리를 확인했어요. 한참을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아 심박은 정상입니다. 다행이에요. 하지만 얼굴이 밝지 않았어요. 그런데 산모 상태가 심각합니다. 늑골이 골절된 것 같고요. 안면부 타박상도 심각해요.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병원으로 옮길까요? 아니요. 일단 응급처치하고 새벽에는 산모가 움직이지 않는 게 나아요. 아침에 병원 가시죠. 이 원장이 가방에서 소독약과 붕대를 꺼냈습니다. 서연의 상처를 닦기 시작했어요. 서연이 신음을 냈습니다. 윤희재가 딸의 손을 꼭 잡았어요. 조금만 참아. 금방 끝나. 이 원장이 진통제 주사를 놓았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조금씩 편안해졌어요. 윤희재는 김 집사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 집사가 담요를 가져왔어요.
서연을 덮어줬습니다. 처치가 끝났습니다. 회장님, 이 원장이 장갑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밤은 안정을 취하게 하시고 내일 아침 병원에서 정밀 검사 받으세요. 엑스레이, 초음파 다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이 원장이 나가고 윤희재는 서연 곁에 앉았습니다. 딸의 손을 계속 잡고 있었어요. 서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했나 봐요. 시댁 식구들 기분 안 좋게 했나 봐요. 윤희재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너는 잘못한 게 없어. 절대 없어. 저녁에 시어머니가 밥이 짜다고 하셨어요. 제가 다시 만들겠다고 했는데 돈도 없는 주제에 감히 큰 소리 치냐고. 그러더니 갑자기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뺨을 때리셨어요. 한 대, 두 대 계속요. 머리채를 잡고 끌고 가셨어요. 계단에서 밀어서 넘어졌고요. 그만. 윤희재가 딸의 말을 끊었습니다. 더 말하지 마. 엄마가 다 알아들었어. 이제 쉬어. 남편한테 도와달라고 했는데. 서연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은 그냥 봤어요. 방 안에 들어가 버렸어요. 문도 안 열어줬고요. 윤희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딸의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하지만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서연이 잠들기 시작했어요. 진통제가 효과를 보였습니다. 숨소리가 고르게 들렸어요. 윤희재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거실 창가로 걸어갔어요. 서울 야경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하지만 윤희재의 얼굴에는 아무 표정이 없었습니다. 휴대폰을 다시 꺼냈어요. 전화번호부를 스크롤했습니다. 이름들이 지나갔어요. 대학 동창, 사교 모임 회원, 골프 친구, 자선단체 이사. 30년 동안 쌓아온 이름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전화를 걸었어요. 박영숙. 대학 동창이었습니다. 남편은 대기업 부회장이었어요. 영수가 나야. 희재. 전화 너머로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희재야?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미안해. 새벽에 전화해서. 그런데 내가 부탁 좀 해야 할 것 같아. 뭔데? 말해봐. 제 딸이 좀 다쳤어. 시댁에서.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얼마나? 많이. 임신 8개월인데 맞았어. 박영숙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누가 감히. 알았어, 희재야. 내가 알아볼게. 고마워. 전화를 끊었습니다. 윤희재는 두 번째 전화를 걸었어요. 김미선. 사교 모임 회원이었습니다. 남편은 은행 지점장이었어요. 미선 언니, 저 희재예요. 희재야.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안 좋은데. 제 딸이 좀 사고가 났어요. 시댁에서요. 김미선도 단번에 알아들었습니다. 그래. 알았어. 내가 확인해 볼게. 세 번째 전화는 이정희. 골프 친구였어요. 남편은 건설사 사장이었습니다. 정희야, 나 희재야. 어머, 희재씨. 이 시간에? 급한 일이 생겼어. 딸이 시댁에서 다쳤거든. 이정희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어느 집안인데? 윤희재는 시댁 이름을 말했습니다. 전화 너머에서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알았어. 내가 확인해 볼게. 전화를 끊고 윤희재는 창밖을 계속 바라봤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어요. 서울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마지막 평화로운 날이 될 거였습니다. 아침 7시 서연이 눈을 떴습니다. 낯선 천장이 보였어요. 옆에서 윤희재가 의자에 앉아 자고 있었습니다. 딸의 손을 잡은 채로요. 엄마. 서연이 작게 불렀습니다. 윤희재가 바로 눈을 떴어요.
깼니? 어디 아프니? 괜찮아요. 그런데 목이 말라요. 윤희재가 일어나 물을 따랐습니다. 빨대를 꽂아서 서연에게 건넸어요. 서연이 천천히 물을 마셨습니다. 엄마, 저 때문에 밤새 고생하셨네요. 무슨 소리야? 엄마가 당연히 해야지. 윤희재가 딸의 이마를 쓰다듬었습니다.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저 이제 어떡해요? 아기 아빠인데. 그런 건 신경 쓰지 마. 윤희재가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너는 아기만 생각해. 나머지는 엄마한테 맡겨. 8시에 병원으로 출발했습니다. 윤희재의 차가 대기하고 있었어요. 운전기사 최 기사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서연을 조심스럽게 태웠어요. 윤희재도 함께 탔습니다. 차는 강남의 대형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VIP 전용 입구로 들어갔어요.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병원장이 직접 나와 있었어요. 윤 회장님, 이쪽으로 오십시오. 서연을 휠체어에 태웠습니다. 검사실로 이동했어요. 엑스레이를 찍었습니다. 초음파 검사도 했어요. CT도 찍었습니다. 1시간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병원장이 윤희재에게 설명했어요. 늑골 3번, 4번 골절입니다. 다행히 폐는 건드리지 않았어요. 안면부 타박상도 심각하지만 회복 가능합니다. 태아는 무사합니다. 윤희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단서 발급 가능한가요? 네, 지금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10부 부탁드립니다. 병원장이 잠시 망설이더니 물었습니다. 혹시 법적 절차가 필요하신 겁니까? 윤희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병원장을 바라보기만 했어요. 그 눈빛에 병원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서연은 VIP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넓은 공간에 침대 하나, 소파, TV가 갖춰져 있었어요. 서연이 침대에 누웠습니다. 수액을 맞기 시작했어요. 윤희재는 복도로 나왔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어요. 최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최 변호사님, 진단서 나왔어요. 오늘 오후에 사무실로 갈게요. 알겠습니다. 준비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말씀하세요. 사돈댁 조사 좀 해주세요. 재산, 직장, 거래처 전부요. 최 변호사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하시겠습니까? 윤희재의 목소리가 차갑게 내려갔습니다. 숨 쉬는 것까지요. 그 같은 날 오전 10시 윤희재는 한남동 대저택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수첩이 펼쳐져 있었어요. 30년 동안 적어온 이름들이 빼곡했습니다. 대학 동창, 사교 모임 회원, 골프 친구, 자선단체 이사. 각 이름 옆에는 남편의 직업이 적혀 있었어요. 윤희재는 펜을 들었습니다. 이름 하나에 동그라미를 쳤어요. 박영숙. 남편은 대한산업부회장이었습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는 김미선. 남편은 국민은행 강남지점장이었어요. 세 번째는 이정희. 남편은 태흥건설 사장이었습니다. 휴대폰을 들었어요. 첫 번째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수가 어제는 미안했어. 새벽에 전화해서. 괜찮아. 그런데 희재야, 너희 딸 시댁이 어디라고 했지? 정진수 시집이야. 건일건설 대표. 아, 거기. 알았어. 그런데 희재야. 박영숙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우리 남편 회사 협력사 명단 봤는데 건일건설 있더라. 별로 큰 회사는 아니던데. 윤희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영숙이 이해했어요. 알았어. 내가 남편한테 말해볼게. 그냥 협력사 재검토한다고. 고마워, 영수가. 뭘? 우리 사이에. 그리고 희재야, 딸 잘 보살펴. 전화를 끊었습니다. 윤희재는 두 번째 전화를 걸었어요.
미선 언니 저예요. 응, 희재야. 어제 말한 거 남편한테 물어봤어. 김미선의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시댁 아버지가 우리 은행에 대출 있더라. 건설사 운영하면서 대출 많이 받았대. 그래요? 응. 그런데 요즘 은행에서 건설사 대출 심사 강화한다고 하더라고. 정기 점검도 하고. 윤희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차갑게요. 그렇군요. 언니 고마워요. 별 말씀을. 그리고 희재야, 딸 괜찮아? 네, 괜찮아요. 병원에 있어요. 다행이다. 임신부인데 얼마나 무서웠겠어. 전화를 끊고 세 번째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희야, 나야. 희재 씨. 어제 말한 거 확인했어. 이정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시댁 아버지 건설사가 우리 회사 하청받고 있더라. 그런데 요즘 하청업체 재평가 들어간대. 안전기준, 납기 준수율 이런 거. 윤희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고마워 정희야. 뭘. 그리고 희재 씨 딸 상태는 어때? 많이 다쳤어. 늑골골절이야. 이정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 집안은 벌 받아야지. 희재 씨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연락해. 전화를 끊었습니다. 윤희재는 수첩을 닫았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맑은 하늘이었어요.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서초동의 한 아파트. 정진수가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넥타이를 매는데 휴대폰이 울렸어요. 대한산업구매팀장이었습니다. 여보세요, 김 팀장님. 정진수의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정 대표님 죄송한데요. 다음 달 계약건 좀 보류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갑자기요? 본사 방침이 바뀌었어요. 협력사 재평가 들어간대요. 하지만 우리 10년 넘게 거래했잖습니까? 김 팀장의 목소리가 난처했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위에서 내려온 지시라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정진수는 휴대폰을 내려다봤어요. 이상했습니다. 10년 거래처가 갑자기 계약을 보류한다니. 회사로 출근했습니다. 책상에 앉아 커피를 마시는데 또 전화가 왔어요. 국민은행 담당자였습니다. 정 대표님 은행입니다. 대출 건으로 연락드렸어요. 네, 말씀하세요. 정기 점검이 있을 예정입니다. 서류 몇 가지 준비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서류요? 무슨 서류요? 최근 프로젝트 현황, 매출 증빙, 협력사 계약서요. 정진수의 미간이 좁혀졌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거 요구한 적 없었는데요. 은행 방침이 바뀌었어요. 건설사 대출 관리 강화됐거든요. 알겠습니다. 준비해 드리죠. 전화를 끊고 정진수는 불안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하루아침에 모든 게 달라진 느낌이었습니다. 점심시간 정진수는 격리팀장을 불렀습니다. 최 팀장, 우리 대출 상환 일정 확인 좀 해봐. 네, 대표님. 확인해 보겠습니다. 1시간 후 최 팀장이 서류를 들고 왔어요. 대표님, 이거 좀 이상합니다. 뭐가? 은행에서 대출 연장 심사 강화한다는 공문이 왔어요. 우리 회사만요. 정진수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읽어보니 정말 이상했어요.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우리 연체한 적도 없는데. 저도 모르겠습니다. 은행에 전화해 볼까요? 그래, 당장 전화해봐. 최 팀장이 은행에 전화했습니다. 담당자와 통화하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대표님, 본점 지시래요. 이유는 안 알려주네요. 정진수는 책상을 쳤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아내 김순자가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 회사에 무슨 일 있어? 김순자가 물었습니다. 왜? 아파트 분여회에서 이상하게 나를 보더라고. 뭔가 수군거리는 것 같고. 정진수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나도 오늘 이상한 일이 많았어. 거래처가 갑자기 계약 보류하고 은행은 대출 심사한대. 김순자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설마 며느리 친정에서 뭔가 한 거 아니야? 정진수가 아내를 쳐다봤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생각해봐. 타이밍이 너무 딱 맞잖아. 며느리가 집 나간 다음 날부터 이상한 일이 생기고 있어. 정진수는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어요. 며느리 친정이 뭐하는 집안인데? 한남동 대저택 산다고 했잖아. 분명 돈 많은 집이야. 그렇다고 우리한테 이럴까? 증거도 없는데. 김순자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했어요. 한남동 대저택 윤희재. 기사가 몇 개 나왔습니다. 자선 행사 참석, 미술관 후원, 사교 모임 회장. 이것 봐. 이 사람이 며느리 어머니야. 정진수가 휴대폰을 들여다봤습니다. 사진 속 윤희재는 우아하게 웃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를 모르겠어. 근데 이 정도 위치면 인맥이 엄청날 거야. 정진수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불안이 커졌어요. 다음 날 아침 정진수는 태흥건설 담당자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정 대표님 죄송한데요. 이번 프로젝트 하청 재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왜요? 계약서 다 작성했잖아요. 본사에서 하청업체 평가 기준이 바뀌었대요. 안전 기준 강화됐고요. 우리 안전 기록 깨끗합니다. 사고 한 번 없었어요. 담당자의 목소리가 난처했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위에서 그러래요. 일단 보류하래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정진수는 휴대폰을 책상에 던졌어요. 두 번째 거래처였습니다. 하루 만에 두 곳이 계약을 보류했어요. 점심때쯤 세 번째 전화가 왔습니다. 다른 협력사였어요. 정 대표님, 이번 입찰 결과 나왔는데요. 저희가 떨어졌습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최저가로 넣었는데요. 가격은 괜찮았는데 평가 점수가 낮게 나왔대요. 평가 점수요? 무슨 평가요? 경영 상태, 신뢰도 이런 거요. 정진수는 전화를 끊고 머리를 감쌌습니다. 회의실에 임원들을 모았어요. 무슨 일입니까, 대표님? 상무가 물었습니다. 거래처 세 곳이 하루 만에 계약 보류했어. 은행은 대출 심사한대. 회의실이 웅성거렸습니다. 이상한데요. 갑자기 왜 이러는 거죠? 전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대표님, 혹시 며느님 일이랑 관련 있는 거 아닙니까? 정진수가 전무를 쏘아봤습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야? 타이밍이 너무 딱 맞잖아요. 며느님 나간 다음 날부터 이상한 일이. 말도 안 돼. 며느리 친정이 뭐하는 집이라고. 하지만 정진수의 목소리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들 태민이 와 있었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태민이 일어섰습니다. 너 왜 왔어? 회사는? 정진수가 넥타이를 풀며 물었습니다. 회사에서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무슨 일? 인사팀장이 저를 부르더니 최근 집안 상황 물어봤어요. 무슨 일 있냐고. 정진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대답했어? 아무 일 없다고 했죠. 그랬더니 팀장이 이상하게 쳐다보더라고요. 김순자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그것 봐. 내 말이 맞잖아. 며느리 친정에서 뭔가 하고 있는 거야. 정진수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렇다고 어떻게 해? 우리가 먼저 손댔잖아. 김순자가 소리쳤습니다. 그건 며느리 교육이었어. 버릇없이 굴어서 혼낸 거지. 교육이 늑골을 부러뜨리는 거야? 태민이 끼어들었습니다. 엄마가 너무 심하게 했어요. 저도 말렸어야 했는데. 김순자가 아들을 쏘아봤습니다. 내가 지금 누구 편이야? 편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세 사람 모두 말이 없었어요. 불안한 침묵만 흘렀습니다. 그날 밤 윤희재는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어요.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박영숙에게서 메일이 와 있었어요. 희재야, 남편한테 말했어. 건일건설 협력사 재평가한대. 다음 달부터 계약 중단될 거야. 윤희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 번째 이메일은 김미선에게서 왔어요. 희재야, 은행에서 건일건설 대출 심사 강화하기로 했대. 정기 점검도 들어간대. 세 번째 이메일은 이정희였습니다. 희재 씨, 우리 회사 하청업체 재평가 시작했어. 건일건설 계약 보류될 거야. 윤희재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그 불빛이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최 변호사였어요. 회장님, 사돈댁 조사 완료됐습니다. 보고해 주세요. 정진수 씨는 건일건설 대표입니다. 자본금 30억 규모고요. 주요 거래처가 대한산업, 태흥건설입니다. 은행 대출은 50억 있습니다. 윤희재가 메모했습니다. 아들은요? 박태민 씨 33세입니다. 신화전자 과장이고요. 연봉은 7천만 원 정도입니다. 신화전자요? 네. 그런데 회장님, 신화전자 인사담당 이사님이 저희 로펌 고문이십니다. 윤희재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그래요? 잘 됐네요. 필요하시면 연결해 드릴까요? 아니요. 아직은 괜찮아요. 지켜보죠. 전화를 끊고 윤희재는 수첩을 펼쳤습니다. 새로운 이름을 적었어요. 신화전자 인사담당 이사. 그 옆에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기다리는 일만 남았어요. 천천히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무너뜨릴 거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연은 병원에서 퇴원했어요. 한남동 대저택으로 돌아왔습니다. 윤희재가 준비한 방에서 지냈어요. 넓고 따뜻한 방이었습니다. 서연은 침대에 누워 배를 쓰다듬었어요. 아기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서연아, 기분 좀 어때? 많이 나아졌어요. 몸도 괜찮고요. 윤희재가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다행이다. 그런데 서연아, 엄마가 물어볼 게 있어. 네, 엄마. 너 남편한테 연락 왔니? 서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전화도 문자도 없어요. 윤희재는 딸의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 연락 오면 받지 마. 알았지? 네, 엄마. 같은 시각 청담동의 한 카페. 사교 모임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박영숙, 김미선, 이정희가 테이블에 앉아 있었어요. 다른 회원들도 있었습니다. 모두 40대에서 60대 여성들이었어요. 남편들은 대기업 임원, 은행장, 건설사 사장들이었습니다. 다들 들었어요? 박영숙이 작게 말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요? 옆에 앉은 회원이 물었습니다. 윤희재 씨 딸 말이에요. 시댁에서 맞았대요. 회원들이 술렁거렸습니다. 뭐라고요? 희재 씨 딸이요? 네. 임신 중인데 시어머니가 때렸대요. 계단에서 밀어서 넘어뜨렸고요. 김미선이 덧붙였습니다. 세상에. 그럴 수가. 그래서 지금 친정에 있대요.
병원 다녀왔고요. 이정희가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느 집안인데 그래요? 박영숙이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듣지 않는 걸 확인하고 작게 말했어요. 건설사 한다는데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회사 이름은 건일건설이래요. 건일건설이요? 한 회원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우리 남편 회사 협력사 명단에서 본 것 같은데. 다른 회원도 끼어들었습니다. 저도 어디선가 들어본 이름이에요. 박영숙이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희재 씨가 아무 말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표정이. 저는 처음 봤어요. 그렇게 차가운 얼굴. 회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희재를 다들 알았어요. 항상 우아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딸 이야기만 나오면 달랐다는 걸 모두 알고 있었어요. 그런 집안은 조심해야죠. 김미선이 말했습니다. 임신부를 때리다니. 상식이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 사람들이랑은 거리를 둬야 해요. 회원들이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각자 집으로 돌아갔어요. 남편들에게 말했습니다. 조심스럽게 하지만 확실하게. 여보, 오늘 모임에서 들었는데. 박영숙이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윤희재 씨 딸이 시댁에서 폭행당했대. 남편이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그래? 안 됐네. 여보, 듣고 있어요? 박영숙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남편이 신문을 내려놓았어요. 응, 듣고 있어. 그런데 왜? 시댁이 건설사 한대요. 건일건설이라고. 남편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건일건설? 우리 협력사 아니야? 맞아요. 그런데 그 집안이 윤희재 씨 딸을 때렸대요. 남편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알았어. 내가 확인해 볼게. 다음 날 회사에서 남편은 구매팀장을 불렀습니다. 김 팀장, 건일건설이랑 계속 거래할 거야? 네, 부회장님. 10년 넘게 거래하고 있습니다. 평가는 어때? 괜찮습니다. 큰 문제 없었어요. 남편이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재평가 한번 해봐. 협력사 기준 강화됐으니까. 네. 갑자기요? 회사 방침이야. 모든 협력사 재평가하는 거야. 김 팀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가면서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부회장 지시였으니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같은 날 저녁 서초동 아파트. 김순자가 부녀회 모임에 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같은 층에 사는 이웃이 타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순자가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이웃은 고개만 까딱했어요. 말이 없었습니다. 김순자는 이상했어요. 평소에는 반갑게 인사하던 사람인데 부녀 회실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회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김순자가 들어가자 대화가 뚝 끊어졌어요. 모두 김순자를 쳐다봤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순자가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몇 명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김순자는 의자에 앉았어요. 옆에 앉은 회원이 슬쩍 자리를 옮겼습니다.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아파트 관리비, 주차 문제, 경비원 교체 건. 평소와 같은 안건들이었어요. 하지만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김순자가 의견을 말하려 하자 회장이 끊었어요.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순자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다들 일어났어요. 김순자도 일어나 나가려는데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사람 며느리 쫓아냈대. 임신 중인데 때렸다더라. 김순자가 돌아봤습니다. 하지만 회원들은 모른 척했어요. 김순자는 부녀 회실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눈물이 났어요. 집에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 정진수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여보, 부녀회 어땠어? 김순자가 가방을 던졌습니다. 최악이었어. 다들 나를 이상하게 쳐다봐. 수군거리고. 정진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도 오늘 이상한 일 있었어. 뭔데? 골프장에서 사람들이 나를 피하더라고. 평소에는 인사하던 사람들이. 김순자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거 다 며느리 친정 때문이야. 분명 그래. 증거가 있어? 없어. 근데 느껴져. 우리를 고립시키고 있어.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두 사람 모두 불안했어요. 다음 주 정진수의 회사. 협력사 담당자가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어두웠어요. 정 대표님, 이번 프로젝트 참여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요? 계약서 다 작성했잖아요. 발주처에서 협력사 명단 재검토한대요. 우리 회사 빠질 수도 있대요. 정진수가 책상을 쳤습니다. 말이 돼요? 우리 실적 깨끗한데.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위에서 그러래요. 담당자가 나갔습니다. 정진수는 머리를 감쌌어요. 벌써 5번째였습니다. 5개 프로젝트가 보류됐어요. 이유도 모른 채. 격리팀장이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큰일입니다. 뭐가? 은행에서 대출 연장 거부했습니다. 뭐라고? 정진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만기가 다음 달인데 연장 안 된대요. 전액 상환하래요. 50억을 어떻게 갚아요? 당장? 은행이 그러래요. 안 그러면 부도 처리한대요. 정진수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회사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왔습니다. 태민이 와 있었어요. 아들도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아버지, 저 회사에서 잘렸어요. 뭐? 정진수가 소리쳤습니다. 승진 탈락됐어요. 그리고 지방 공장으로 발령났대요. 지방이라니? 전남 여수요. 다음 주부터 출근하래요. 김순자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너 서울에서 일하는 거 아니었어? 저도 모르겠어요. 인사팀에서 갑자기 발령났다고. 정진수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제 확실해. 며느리 친정에서 우리를 무너뜨리고 있어. 그럼 어떡해? 김순자가 울먹였습니다. 며느리한테 연락해봐야지. 태민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참 후에 받았어요. 여보세요. 서연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습니다. 서연아, 나야. 전화 왜 하셨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우리가 잘못했어. 태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요? 서연아, 제발. 이거 좀 풀어줘. 아버지 회사가 망하고 있어. 나도 지방 발령 났고. 그건 저랑 상관없어요. 서연아. 더 이상 전화하지 마세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태민은 휴대폰을 쥔 채 멍하니 서 있었어요. 정진수가 물었습니다. 뭐래? 전화 끊었어요. 김순자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우리 이제 어떡해?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거실에 침묵만 흘렀어요. 같은 시각 한남동 대저택. 윤희재는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보고 있었어요. 건일건설 재무제표가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매출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었어요. 프로젝트가 하나씩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박영숙이었어요. 희재야, 우리 남편이 건일건설 계약 끊었대. 고마워, 영숙아. 별 말씀을. 그리고 희재야, 사교 모임에서 다들 그 집안 피하기로 했어. 윤희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들 좋은 사람들이야. 당연하지.
우리가 어떻게 그런 집안이랑 어울려. 전화를 끊고 윤희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그 불빛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문이 열리고 서연이 들어왔습니다. 엄마, 태민한테 전화 왔어요. 윤희재가 돌아봤습니다. 뭐래? 미안하대요. 용서해달래요. 너 뭐라고 했어? 더 이상 전화하지 말라고 했어요. 윤희재가 딸을 안았습니다. 잘했어. 너는 이제 앞만 보면 돼. 네, 엄마. 서연이 어머니 품에 안겨 눈물을 흘렸습니다. 윤희재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정진수는 회사 책상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어요. 빨간색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적자였어요. 이번 달만 5억 손실이었습니다. 대표님, 자재업체에서 또 연락 왔습니다. 격리팀장이 들어왔습니다. 뭐래? 대금 지급 안 되면 다음 달부터 공급 중단한대요. 얼마나 밀렸어? 3억입니다. 정진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은행 대출은 어떻게 됐어? 안 됩니다. 어디도 안 받아줘요. 격리팀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진수는 고개를 떨궜어요. 벽이 사방에서 좁혀오고 있었습니다. 출구가 보이지 않았어요. 점심시간 정진수는 거래처 사장을 만났습니다. 강남의 한 식당이었어요. 오랜 거래처였습니다. 10년 넘게 일해온 사이였어요. 이 사장님 오랜만입니다. 정진수가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정 대표님, 오늘 할 말이 있어서 나왔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죄송하지만 이번 프로젝트 같이 못할 것 같습니다. 정진수의 손이 멈췄습니다. 왜요? 계약서까지 작성했잖아요. 본사에서 협력사 교체하래요. 갑자기요? 이유라도 알려주세요. 이 사장이 시선을 피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위에서 그냥 바꾸래요. 정진수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이 사장님, 우리 10년 넘게 일했잖아요. 한 번만 봐주세요. 저도 어쩔 수 없어요. 본사 결정이라. 이 사장이 일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가보겠습니다. 정진수는 혼자 남았습니다. 식당에서 나왔어요. 거리를 걸으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다른 거래처에 전화를 걸었어요. 김 사장님, 저 정진수입니다. 아, 정 대표님. 목소리가 어색했습니다. 다음 달 프로젝트 건 확정됐습니까? 전화 너머가 잠시 조용했어요. 그게요, 정 대표님. 죄송한데 우리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 사장님까지요? 네. 최근에 회사 방침이 바뀌어서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진수는 길거리 벤치에 앉았어요.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6번째였어요. 6개 거래처가 모두 등을 돌렸습니다. 회사로 돌아왔습니다. 임원들을 불렀어요.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모두 얼굴이 어두웠어요. 대표님, 이번 달 급여 지급 어렵습니다. 격리팀장이 말했습니다. 직원들한테는 말했어? 아직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정진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30년 회사 경영하면서 처음 겪는 일이었어요. 상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대표님, 이러다 정말 부도 나는 거 아닙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그 단어를 피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현실이 됐습니다. 정진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회사 정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임원들이 술렁거렸어요. 대표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요. 프로젝트도 없고 대출도 안 되고. 전무가 물었습니다. 직원들은 어떻게 합니까? 퇴직금 최대한 챙겨줄게요.
하지만 시간이 필요해요. 정진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김순자가 짐을 싸고 있었어요. 뭐해? 이사 준비해. 뭐? 정진수가 놀랐습니다. 집주인이 전화했어. 이 집 팔린대. 우리 집인데 무슨 소리야? 대출 담보로 잡혀 있잖아. 은행에서 경매 넘겼대. 정진수는 거실에 주저앉았습니다. 회사도 집도 다 잃는 거였어요. 우리 어디로 가? 김순자가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일단 작은 전세라도 알아봐야지. 돈은 어떻게 해? 퇴직금으로 겨우 전세 하나 구할 수 있을 거야. 김순자가 소파에 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정진수는 아내를 바라봤어요. 말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태미는 여수로 내려갔습니다. 기차를 탔어요. 서울역에서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도시가 멀어지고 있었어요. 여수역에 도착했습니다. 택시를 탔어요.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바닷가 근처였어요. 낡은 건물이 보였습니다.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공장 정문으로 걸어갔어요. 경비실에서 경비원이 나왔습니다. 누구세요? 신화전자 발령받은 박태민입니다. 아, 새로 오신 분. 안으로 들어가세요. 공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시끄러웠어요. 기름 냄새가 났습니다. 서울 본사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총무과장이 나왔습니다. 박 과장님이시죠? 저는 총무과장 김성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사무실 안내해 드릴게요. 좁은 복도를 지나갔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했어요. 책상이 5개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일하고 있었어요. 여기가 품질관리팀 사무실입니다. 박 과장님 자리는 저기요. 창문도 없는 구석 자리였습니다. 태미는 가방을 내려놓았어요. 업무는 내일부터 인수인계 받으시고 오늘은 숙소부터 확인하세요. 숙소가 어딥니까? 공장 뒤편에 기숙사 있어요. 거기 배정됐습니다. 기숙사요? 네. 여기는 다들 기숙사 생활해요. 태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서울에서는 아파트에 살았어요. 이제는 기숙사였습니다. 저녁에 기숙사로 갔습니다. 2층 건물이었어요. 방문을 열었습니다. 좁은 원룸이었어요. 침대 하나, 책상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짐을 내려놓았습니다. 침대에 앉았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바다가 보였어요.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서연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 여수로 발령났어. 내가 보고 싶어.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같은 시각 서초동 아파트. 이사 날이었습니다. 이사 짐센터 직원들이 짐을 나르고 있었어요. 김순자는 거실에 서서 빈집을 바라봤습니다. 30년 살던 집이었어요. 아들을 키운 집이었습니다. 이제는 남의 집이 됐어요. 아줌마 다 싫었습니다. 직원이 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순자가 마지막으로 집을 둘러봤습니다. 현관문을 닫았어요. 열쇠를 관리사무소에 맡겼습니다. 트럭을 탔습니다. 새 집으로 향했어요. 구로구의 작은 빌라였습니다. 30평 아파트에서 15평 빌라로 줄었어요. 빌라에 도착했습니다. 2층이었어요. 좁은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문을 열자 낡은 벽지가 보였어요. 짐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정진수가 박스를 옮기고 있었어요. 김순자는 부엌을 정리했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컵라면을 끓였어요. 두 사람은 바닥에 앉아 라면을 먹었습니다. 여보, 우리 어떡하지? 김순자가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일단 살아야지 뭐. 회사는 정리 절차 밟고 있어. 다음 달이면 끝날 거야. 그 다음엔 정진수가 라면을 내려놓았습니다. 작은 일이라도 찾아야지. 나이가 있으니까 쉽지는 않을 거야. 김순자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게 다 며느리 때문이야. 그 집안 때문에 우리가 이 꼴이 됐어. 그만해. 우리가 먼저 잘못했잖아. 잘못했어도 이건 너무해. 우리 인생을 망쳐놓다니. 정진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좁은 골목이 보였습니다. 예전 집에서는 한강이 보였어요. 이제는 골목뿐이었습니다. 한 달 후 건일건설은 파산했습니다. 법원에 신청서가 접수됐어요. 직원들은 퇴직금을 받고 떠났습니다. 정진수는 빈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30년 일군 회사였습니다. 이제는 텅 빈 공간만 남았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채권자였습니다. 정 대표 남은 빚은 언제 갚을 겁니까? 개인 파산 신청할 겁니다. 그럼 우리 돈은요? 법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시 울렸어요. 또 다른 채권자였습니다. 정진수는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휴대폰을 꺼버렸습니다.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건물 밖으로 걸어 나갔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같은 날 저녁 한남동 대저택. 윤희재는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보고 있었어요. 기사가 하나 떠 있었습니다. 건일건설 법정관리 신청. 30년 역사막 내려. 윤희재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차분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최 변호사였어요. 회장님, 건일건설 파산 절차 들어갔습니다. 네, 확인했어요. 다음 단계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윤희재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직은 지켜보죠.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윤희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그 불빛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서연이 들어왔습니다. 엄마, 태민한테 문자 왔어요. 윤희재가 돌아봤습니다. 뭐래? 미안하대요. 여수로 발령났대요. 답장했니? 아니요. 안 할 거예요. 윤희재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잘했어. 너는 앞만 보면 돼. 네, 엄마. 서연이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아기가 움직이고 있었어요. 새로운 생명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윤희재는 딸을 안았어요.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서연의 배는 더 불러왔어요. 출산 예정일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윤희재는 딸을 위해 산후조리원을 예약했어요. 강남의 최고급 시설이었습니다. 서연아, 오늘 병원 가는 날이지? 네, 엄마. 정기 검진이에요. 같이 갈까? 괜찮아요. 혼자 갈 수 있어요. 서연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윤희재의 차를 탔어요. 최 기사가 운전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산부인과로 갔어요. 이 원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연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검사실로 들어갔습니다. 초음파 검사를 했어요. 화면에 아기가 보였습니다.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어요. 태아 상태 아주 좋습니다. 몸무게도 정상이고요. 다행이에요. 서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런데 서연 씨, 남편분은 어떻게 되셨어요? 이 원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혼 준비 중이에요. 아, 그러시군요. 이 원장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검사를 마치고 서연은 병원을 나왔어요. 차에 올라탔습니다.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태민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서연아, 제발 한 번만 만나자. 아기라도 보고 싶어. 나도 아빠야. 서연은 문자를 읽고 삭제했습니다. 답장하지 않았어요. 같은 시각 여수공장. 태미는 작업장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안전모를 쓰고 기계를 점검하고 있었어요. 서울 본사에서 하던 일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박 과장님, 여기 좀 봐주세요. 현장 직원이 불렀습니다. 네, 갑니다. 태민이 다가갔어요. 기계 결함을 확인했습니다. 서류에 기록했어요.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구내식당으로 갔어요.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주변 직원들은 그룹으로 모여 있었어요. 태민은 끼지 못했습니다. 서울에서 온 사람이잖아. 누군가 작게 말했습니다. 좌천당에서 왔대. 다른 직원이 속삭였습니다. 태민은 들은 척하지 않았습니다. 밥을 빨리 먹고 일어났어요. 사무실로 돌아갔습니다. 저녁에 기숙사로 돌아왔습니다. 좁은 방에 들어갔어요. 침대에 앉아 휴대폰을 봤습니다. 서연에게서 답장이 없었어요. 부모님께 전화했습니다. 어머니가 받았어요. 태민아. 김순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나 태민이야. 응, 잘 지내니? 그냥 그래요. 엄마는요? 김순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뭐, 그저 그렇지. 아버지 요즘 힘들어 하셔. 아버지 일자리는 구하셨어요? 아직이야. 나이가 있으니까 쉽지 않더라. 태민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태민아, 너 서연이한테 연락해봤니? 계속하는데 답이 없어요. 그럼 어떡해? 아기 태어나면. 모르겠어요, 엄마. 태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두운 바다가 보였어요. 파도 소리만 들렸습니다. 다음 날 구로구 빌라. 정진수는 구인 광고를 보고 있었습니다. 신문을 펼쳐놓고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를 쳤어요. 경비원 모집, 청소 용역, 건물 관리. 하나하나 읽어 내려갔습니다. 62세에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어요. 여보, 뭐 괜찮은 거 있어? 김순자가 물었습니다. 글쎄, 다 젊은 사람 찾는데. 정진수가 신문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래도 계속 알아봐야지.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정진수 씨 맞으시죠? 네, 그런데요. 저는 동사무소 사회복지과입니다. 정진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기초생활수급자 신청하신 거 확인됐습니다. 다음 주에 상담 오셔야 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김순자가 물었어요. 누구야? 동사무소래. 수급자 신청 확인됐대. 김순자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우리가 이 나이에 수급자라니. 어쩔 수 없잖아. 당장 먹고 살아야지.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두 사람 모두 말이 없었어요. 일주일 후 정진수는 동사무소에 갔습니다. 사회복지과 창구 앞에 앉았어요. 담당 공무원이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재산이 거의 없으시네요. 네. 회사 파산하고 집도 경매로 넘어갔어요. 가족 관계는 어떻게 되세요? 아들 하나 있습니다. 지방에서 직장 다니고 있고요. 아들분한테 지원 받으시는 건요? 어렵습니다. 아들도 형편이 안 좋아서요. 공무원이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승인됐습니다. 다음 달부터 지원금 나갑니다. 고맙습니다. 정진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동사무소를 나왔습니다. 거리를 걸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모두 바빠 보였어요. 정진수만 멈춰 있는 것 같았습니다. 빌라로 돌아왔습니다. 김순자가 물었어요. 어떻게 됐어? 승인됐어.
다음 달부터 나온대. 얼마나?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그것도 다행이다. 김순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같은 시각 한남동 대저택. 윤희재는 최 변호사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서재에서 대화하고 있었어요. 회장님, 사돈댁 상황 보고 드립니다. 말씀하세요. 정진수 씨는 회사 파산하고 개인 파산 신청했습니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됐고요. 윤희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태민 씨는요? 여수 공장에서 근무 중입니다. 기숙사 생활하고 있고요. 승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김순자 씨는요? 구로구 빌라에서 거주 중입니다. 특별한 활동은 없고요. 윤희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충분합니다. 회장님, 더 진행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여기까지면 됐어요. 최 변호사가 서류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회장님, 서연 씨 이혼 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서연이가 원할 때 하겠죠. 태민 씨가 계속 연락하고 있다던데요. 받지 않고 있어요. 괜찮습니다. 최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알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최 변호사가 나가고 윤희재는 혼자 남았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어요.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박영숙, 김미선, 이정희에게서 메일이 와 있었어요. 희재야, 사교 모임에서 그 집안 이야기 안 나와. 다들 까먹은 것 같아. 윤희재는 메일을 읽고 닫았습니다. 목적은 달성했어요. 이제는 잊혀질 시간이었습니다. 저녁 서연이 방에 들어왔습니다. 엄마, 변호사님 만나고 왔어요. 어땠어? 이혼 서류 준비됐대요. 언제든지 진행 가능하대요. 윤희재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아, 내가 원할 때 하면 돼. 저 이제 괜찮아요. 진행하고 싶어요. 확실하니? 네. 더 이상 미련 없어요. 윤희재가 딸을 안았습니다. 그래. 엄마가 다 도와줄게. 다음 날 서연은 최 변호사 사무실에 갔습니다. 이혼 서류를 받았어요. 조건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양육권 전부 모에게 면접 교섭권 없음, 위자료 1억. 서연이 서류를 읽었습니다. 위자료가 적은 것 같은데요. 일부러 낮췄습니다. 상대방이 받을 수 있는 최대치로요. 최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더 높이면 어차피 못 받아요. 실익이 없죠. 알겠습니다. 서연이 서명했습니다. 볼펜을 들고 이름을 썼어요. 하서연. 마지막 획을 긋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괜찮으세요? 최 변호사가 티슈를 건넸습니다. 네, 괜찮아요. 서연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제 태민 씨한테 보내면 됩니다. 네, 부탁드려요. 일주일 후 태민에게 등기 우편이 도착했습니다. 기숙사 우편함에 들어있었어요. 서울에서 온 편지였습니다. 방으로 가져갔습니다. 봉투를 뜯었어요. 이혼 서류였습니다. 태민은 서류를 펼쳤습니다. 조건들을 읽었어요. 양육권 없음, 면접 교섭권 없음.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리를 감쌌어요. 아이를 볼 수 없다는 게 실감났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냈습니다. 서연아, 제발 아이만이라도 보게 해줘. 나도 아버지야. 전송했습니다. 읽음 표시가 떴어요. 하지만 답장은 없었습니다. 태민은 방바닥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어요. 형광등이 깜빡거렸습니다. 모든 게 끝났어요. 아내도 아이도 미래도 다 잃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서연은 건강한 아들을 출산했어요. 3.5kg의 튼튼한 아기였습니다. 이름은 하준이로 지었어요.
산후조리원에서 2주를 보냈습니다. 최고급 시설이었어요. 개인 간호사가 24시간 돌봤습니다. 윤희재는 매일 찾아왔어요. 우리 준이 할머니 왔어. 윤희재가 손자를 안았습니다. 아기가 눈을 떴어요. 윤희재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준이가 엄마 닮았죠? 서연이 물었습니다. 응, 내 코 닮았어. 이쁘다. 윤희재가 미소 지었습니다. 따뜻한 미소였어요. 한남동 대저택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연의 방 옆에 아기방을 꾸며놨어요. 파스텔톤 벽지에 하얀 아기 침대가 있었습니다. 서연은 새로운 일상에 적응했어요. 아기를 돌보고 책을 읽고 산책을 했습니다. 평화로운 시간이었어요. 어느 날 윤희재가 물었습니다. 서연아, 너 일 다시 하고 싶니? 일이요? 응.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지 않을까 싶어서. 서연이 생각했습니다. 조금은 그래요. 그런데 준이가 아직 어려서. 베이비시터 쓰면 되지. 그리고 출퇴근 시간도 내가 정하면 돼. 어떤 일이요? 우리 재단에서 일해볼래? 자선 사업하는 곳이야. 서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해볼게요, 엄마. 좋아. 다음 주부터 나와봐. 다음 주 서연은 재단 사무실에 출근했습니다. 강남에 있는 깔끔한 건물이었어요. 윤희재 재단이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환영했습니다. 하서연 씨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서연이 인사했습니다. 업무는 단순했어요. 후원금 관리, 봉사활동 기획, 수혜자 상담. 서연은 금방 적응했습니다. 한 달 후 서연은 업무에 익숙해졌어요. 직원들과도 친해졌습니다. 점심시간에는 함께 식사했어요. 서연 씨, 아기 사진 좀 보여주세요. 동료가 말했습니다. 서연이 휴대폰을 꺼냈어요. 준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우와, 진짜 이쁘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서연 씨 남편분은요? 동료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혼했어요. 아, 죄송해요. 제가 실례했네요. 괜찮아요. 서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더 이상 아프지 않았어요. 같은 시각 여수공장. 태미는 작업장을 순찰하고 있었습니다. 안전모를 쓰고 기계들을 점검했어요. 박 과장님, 여기 온도 이상해요. 직원이 불렀습니다. 태민이 다가가 확인했습니다. 온도계를 봤어요. 정상 범위를 벗어나 있었습니다. 정비팀한테 연락하세요. 가동 중단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구내식당으로 갔어요. 여전히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지만 동료들과 가까워지지 못했어요. 저 사람 서울에서 좌천당해서 왔잖아. 옆 테이블에서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뭔 잘못한 거 아니야? 태미는 들은 척하지 않았습니다. 빨리 밥을 먹고 일어났어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앉아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서연에게서 연락은 없었습니다. 서연 SNS를 검색했습니다. 비공개 계정이었어요. 볼 수 없었습니다.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텐데 얼굴도 모르는 채였습니다. 저녁에 기숙사로 돌아왔습니다. 좁은 방에 들어갔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휴대폰으로 육아 블로그를 봤습니다. 돌전 아기들 사진이 올라와 있었어요. 태미는 사진들을 하나씩 봤습니다. 내 아이는 어떻게 생겼을까 상상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같은 시각 구로구 빌라. 정진수는 경비원 면접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김순자가 물었어요. 어떻게 됐어? 떨어졌어. 왜? 나이가 많대. 60세 이하만 뽑는데. 김순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어떡해?
계속 알아봐야지 뭐. 정진수가 신문을 펼쳤습니다. 구인 광고를 봤어요. 동그라미를 칠 곳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저녁을 먹었습니다. 김순자가 라면을 끓였어요. 두 사람은 작은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여보, 태민이한테 전화해봤어? 김순자가 물었습니다. 응. 그냥 그렇게 지낸대. 손자는 못 봤대? 못 봤대. 서연이가 연락 안 받는데. 김순자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우리가 너무 심했나 봐.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 정진수가 라면을 먹었습니다. 그래도 손자라도 보고 싶은데. 글쎄, 쉽지 않을 거야.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TV만 켜져 있었어요.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김순자는 마트에 갔습니다. 장을 보러 갔어요. 카트를 밀고 통로를 지나가는데 아는 얼굴이 보였습니다. 예전 아파트 이웃이었어요. 김순자가 인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고개를 돌렸어요. 못 본 척했습니다. 김순자는 멈춰 섰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장바구니를 들고 계산대로 갔습니다. 빌라로 돌아왔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는데 숨이 찼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장바 왔어. 김순자가 부엌에 장바구니를 내려놓았습니다. 정진수는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 아파트 사람 봤어. 누구? 옆집 살던 박씨. 뭐래? 인사도 안 받더라. 못 본 척하고 가버렸어. 정진수가 신문을 내려놓았습니다. 신경 쓰지 마. 이제 남인데 뭐. 그래도 10년 넘게 이웃이었잖아. 김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세상이 원래 그래. 잘 나갈 때만 아는 척하는 거야. 김순자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에 장을 넣었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녁 정진수는 동사무소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정진수 씨, 이번 달 지원금 입금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일자리 알선 프로그램이 있는데 참여하시겠습니까?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재취업 교육이요. 경비원, 청소, 주차 관리 같은 거요. 참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오세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정진수는 김순자에게 말했습니다. 재취업 교육 받으러 가야 돼. 뭐 배우는데? 경비원이나 청소일. 김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30년 회사 경영하다가 이제는 경비원 교육을 받는다니. 말이 안 나왔어요. 다음 주 정진수는 동사무소에 갔습니다. 교육장에는 비슷한 나이대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모두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강사가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4주 동안 교육받으실 겁니다. 열심히 참여해 주세요. 교육이 시작됐습니다. 경비원 업무, 청소 방법, 주차 관리. 정진수는 열심히 들었어요. 메모도 했습니다. 점심시간 옆에 앉은 사람이 말을 걸었습니다. 힘드시죠? 네, 조금요. 저도 그래요. 나이 들어 다시 배우려니까. 두 사람은 잠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로의 처지가 비슷했어요. 4주 후 교육이 끝났습니다. 수료증을 받았어요. 정진수는 일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 정진수는 오피스텔 경비원으로 취직했습니다. 야간 근무였어요.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첫 출근 날 정진수는 경비실에 들어갔습니다. 좁은 공간이었어요. 모니터와 책상이 있었습니다. 선배 경비원이 업무를 알려줬습니다. 여기서 CCTV 확인하시고 택배 받으시고 민원 처리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밤 근무라 힘드실 거예요. 괜찮습니다. 정진수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모니터를 켜고 CCTV를 확인했어요. 건물 곳곳이 보였습니다. 예전에는 회사 대표였어요. 직원 50명을 관리했습니다. 이제는 밤새 경비실에 앉아 있었어요. 정진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보였어요.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정진수의 세상은 어두웠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준이는 돌이 됐어요. 한남동 대저택에서 돌잔치를 열었습니다. 넓은 정원에 테이블이 차려졌어요. 하얀 천막 아래 음식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윤희재의 지인들이 왔습니다. 박영숙, 김미선, 이정희도 참석했어요. 모두 축하 인사를 했습니다. 준이 한복이 너무 예쁘다. 정말 건강하게 자랐네. 서연이 준이를 안고 인사를 받았습니다. 준이는 노란 한복을 입고 있었어요. 웃으면서 손님들을 바라봤습니다. 윤희재가 케이크를 가져왔습니다. 촛불 하나가 켜져 있었어요. 우리 준이 첫 생일 축하해.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서연이 준이의 손을 잡고 촛불을 껐어요. 돌잡이 시간이 됐습니다. 테이블 위에 여러 물건이 놓였어요. 실, 돈, 마이크, 책, 청진기. 준이가 테이블로 기어갔습니다. 물건들을 살펴봤어요. 손을 뻗어 책을 잡았습니다. 우와, 학자 될 거야. 손님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서연이 준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뺨에 뽀뽀했어요. 잘했어, 우리 준이. 돌잔치가 끝나고 손님들이 돌아갔습니다. 서연은 준이를 방에 재웠어요. 아기가 피곤한지 금방 잠들었습니다. 윤희재가 방에 들어왔습니다. 서연아, 오늘 수고했어. 괜찮아요. 준이가 건강하게 자라줘서 고마워요. 윤희재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 많이 강해졌다. 1년 전만 해도 힘들어했는데. 엄마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가 잘한 거야. 서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 근데 이혼 서류는 아직 안 왔어요. 윤희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민 씨가 서명 안 했나 봐. 왜 안 하는 걸까요? 아마 미련이 남아서겠지. 서연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이제 미련 없는데. 그럼 법적으로 진행하자. 재판 가면 돼. 네, 그렇게 할게요. 같은 시각 여수 기숙사. 태민은 침대에 앉아 이혼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6개월 전에 받은 서류였어요. 아직 서명하지 못했습니다. 서명란을 봤습니다. 박태민. 이름을 쓸 자리였어요. 펜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렸어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전히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서연아, 제발 한 번만 만나자. 아이라도 보게 해줘. 전송했습니다. 읽음 표시가 떴어요. 답장은 없었습니다. 태민은 서류를 책상 서랍에 넣었습니다. 아직 서명할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태민은 출근했습니다. 공장으로 들어가는데 총무과장이 불렀습니다. 박 과장님, 잠깐만요. 네, 과장님. 인사팀에서 연락 왔어요. 본사로 올라오래요. 본사요? 왜요? 글쎄요. 자세한 건 본사 가서 들으래요. 태민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복귀인가? 아니면 해고인가? 언제 가야 합니까? 이번 주 금요일이요. 알겠습니다. 금요일 태민은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KTX를 탔어요. 3시간 만에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회사로 향했습니다. 익숙한 건물이 보였어요. 1년 만이었습니다. 인사팀으로 갔습니다. 팀장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박 과장님 앉으세요. 태민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오늘 부른 이유가 뭡니까? 박 과장님 발령건입니다. 태민의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서울 복귀입니까? 인사팀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다른 지방 공장으로 이동입니다. 충남 아산이요. 태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왜 또 지방입니까? 회사 방침입니다. 지방 공장 인력 보강이 필요해서요. 서울은 언제쯤 복귀할 수 있습니까? 글쎄요. 아직은 어렵습니다. 태민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아산 공장 출근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태민이 일어났습니다. 회사를 나왔어요. 거리를 걸었습니다. 서울거리였어요. 사람들이 바쁘게 지나갔습니다.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커피를 주문하고 창가에 앉았어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서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서연아, 나 또 발령 났어. 이번엔 아산이야. 언제쯤 서울 올 수 있을까? 준이 보고 싶어. 전송했습니다. 읽음 표시가 떴어요. 이번에는 답장이 왔습니다. 태민 씨, 이혼 서류에 서명해 주세요. 그게 서로한테 좋아요. 태민의 손이 떨렸습니다. 커피잔을 내려놓았어요. 답장을 썼습니다. 아이는 어떻게 해? 서연의 답장이 왔습니다. 제가 키울게요. 걱정 마세요. 나도 아버지야. 볼 권리 있잖아. 그 권리는 1년 전에 포기하셨잖아요. 저를 때렸을 때요. 태민은 더 이상 답장하지 못했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카페를 나왔습니다. 한남동 방향으로 걸었어요. 서연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1시간을 걸어 한남동에 도착했습니다. 큰 저택들이 보였어요. 어느 집이 서연의 집인지 몰랐습니다. 거리를 서성거렸습니다. 혹시 서연을 볼 수 있을까 기대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태민은 한남동을 떠났어요. 서울역으로 향했습니다. 여수행 KTX를 탔습니다. 기차가 출발했어요. 서울이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태민은 이혼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기숙사 방에서 펜을 들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이름을 썼습니다. 박태민. 서류를 봉투에 넣었습니다. 등기우편으로 보냈어요. 모든 게 끝났습니다. 같은 날 구로구 빌라. 정진수는 야간 근무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침 7시였어요. 김순자가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밥 먹어. 응. 정진수가 식탁에 앉았습니다. 김순자가 국과 밥을 내왔어요. 밤새 힘들었지? 괜찮아. 정진수가 밥을 먹었습니다. 여보, 태민이한테 전화 왔어. 뭐래? 또 발령 났대. 이번엔 아산으로. 정진수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아이도 고생이네. 다 우리 때문이야. 김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만해. 이미 지나간 일이야. 손자라도 보고 싶은데. 글쎄. 어렵겠지. 정진수가 다시 밥을 먹었습니다. 김순자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그날 저녁 윤희재는 서연을 불렀습니다. 서재로 왔어요. 서연아, 이혼 서류 서명됐대. 정말요? 응. 이제 법적으로 완전히 끝이야. 서연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행이에요. 이제 너는 앞만 보면 돼. 윤희재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네, 엄마. 그리고 서연아, 재단 일 어때? 계속할 거야? 네. 보람 있어요. 좋아. 천천히 내 길을 찾아가. 서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엄마 아니었으면 못 견뎠을 거예요. 당연한 거야. 엄마니까.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어딘가에서 태민은 기숙사 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정진수는 경비실에서 밤을 지새우고 있었어요. 김순자는 빌라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 완전히 다른 삶이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준이는 3살이 됐어요.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한남동 근처의 좋은 유치원이었어요. 서연은 아침마다 준이를 유치원 버스에 태웠습니다. 노란 버스가 대저택 앞에 섰어요. 준이야, 조심히 다녀와. 네, 엄마. 준이가 손을 흔들며 버스에 올랐습니다. 서연은 버스가 떠날 때까지 손을 흔들었어요. 재단 사무실로 출근했습니다. 서연은 이제 팀장이 됐어요. 후원 사업을 총괄하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에서 직원들과 미팅을 했습니다. 이번 달 후원금이 작년보다 30% 늘었습니다. 직원이 보고했습니다. 좋아요. 수혜자 명단은 확인했나요? 네, 팀장님. 모두 검증 끝났습니다. 그럼 다음 주부터 집행하세요. 서연은 자신감 있게 회의를 이끌었습니다. 예전의 불안한 모습은 사라졌어요. 점심시간 윤희재가 재단을 방문했습니다. 서연의 사무실로 들어왔어요. 엄마, 무슨 일이세요? 점심 같이 먹으러 왔지. 두 사람은 근처 식당으로 갔습니다. 조용한 한정식 집이었어요. 서연아, 요즘 많이 바쁘지? 괜찮아요. 일이 재미있어요. 다행이다. 내가 행복해 보여서. 윤희재가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을 거예요. 너 스스로 잘한 거야. 두 사람은 식사를 했습니다. 편안한 대화가 오갔어요. 엄마, 그런데 시댁은 어떻게 됐어요? 윤희재가 잠시 멈췄습니다. 시아버지는 경비원 하고 계시고 시어머니는 집에 계시대. 태민 씨는 아산에서 일하고 있고. 연락은 안 와요? 가끔 문자 와. 준이 보고 싶다고. 서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보여줄 생각 없어요. 내 마음대로 해. 엄마는 내 편이야. 서연이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저녁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준이가 거실에서 놀고 있었어요. 엄마. 준이가 달려왔습니다. 서연이 아들을 안아 올렸어요. 우리 준이 유치원 재미있었어? 응. 친구들이랑 놀았어. 뭐하고 놀았어? 블록 쌓기요. 서연이 준이를 내려놓았습니다.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윤희재도 함께 했습니다. 준이가 밥을 먹다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나 아빠 없어? 윤희재와 서연이 눈을 마주쳤습니다.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준아, 아빠는 멀리 계셔. 왜 안 와? 일 때문에 못 오셔. 준이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다시 밥을 먹었어요. 서연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밤 준이를 재우고 서연은 창가에 앉았습니다. 서울 야경을 바라봤어요. 2년 전을 생각했습니다. 시댁 계단에서 구르던 날, 피투성이로 친정에 도착했던 날. 그때는 세상이 끝난 줄 알았어요. 하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태민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서연아, 준이 잘 지내지? 사진 한 장만 보내줄 수 없을까? 서연은 문자를 읽고 삭제했습니다. 답장하지 않았어요. 같은 시각 아산 기숙사. 태민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답장이 오지 않을 걸 알았어요. 하지만 매번 보냈습니다. 희망은 없었지만 포기할 수도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태민은 출근했습니다. 공장으로 들어가는데 동료가 말을 걸었습니다. 박 과장님, 주말에 회식 있는데 오실 거죠? 글쎄요. 생각 좀 해볼게요. 꼭 오세요. 과장님만 빠지시면 안 되죠. 태민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알겠습니다. 2년 동안 태민은 조금씩 동료들과 가까워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서울이 그리웠습니다. 점심시간 혼자 밥을 먹고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버지였어요. 아버지,
태민아, 잘 지내니? 네, 아버지는요? 그냥 그렇지 뭐. 야간 근무하느라 힘들지만 정진수의 목소리가 지쳐 있었습니다. 건강 챙기세요. 응. 너도 몸 조심하고. 전화를 끊고 태민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도 자신도 모두 힘들었어요. 같은 날 오후 서연은 마트에 갔습니다. 장을 보러 갔어요. 카트를 밀고 과일 코너를 지나가는데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김순자였습니다. 서연은 멈춰 섰습니다. 김순자는 저렴한 과일들을 고르고 있었어요. 예전의 당당한 모습은 없었습니다. 김순자가 돌아섰습니다. 서연과 눈이 마주쳤어요. 두 사람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김순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입술이 떨렸어요. 며느리.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카트를 밀고 지나갔어요. 김순자가 뒤에서 불렀습니다. 서연아, 잠깐만. 서연이 멈춰 섰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어요. 손자 좀 보고 싶구나. 사진이라도. 서연이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그럴 자격 있으세요?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김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렸습니다. 2년 전에 하셨어야죠. 저를 때리실 때 말고요. 서연이 다시 돌아섰습니다. 카트를 밀고 갔어요. 김순자는 그 자리에 서서 딸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의 뒷모습이 멀어졌어요. 장을 다 보고 서연은 마트를 나왔습니다. 차에 올라탔어요. 핸들을 잡고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윤희재가 준이와 놀고 있었어요. 엄마, 마트에서 시어머니 봤어요. 윤희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래? 손자 보고 싶다고 했어요. 너 뭐라고 했어? 자격 없다고 했어요. 윤희재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잘했어. 엄마, 제가 너무 냉정한 걸까요? 아니야. 너는 너 자신을 지킨 거야. 서연이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6개월 후 서연은 재단 이사로 승진했습니다. 축하 파티가 열렸어요. 직원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서연 이사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서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윤희재가 서연을 불렀습니다. 옥상 정원으로 올라갔어요. 서연아, 엄마가 너한테 해줄 말이 있어. 뭐예요, 엄마? 세상은 생각보다 좁아. 사람들은 생각보다 오래 기억해. 윤희재가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복수는 크게 소리치지 않아.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삶을 바꿔놓지. 때로는 전화 한 통이면 충분해.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아니야. 너를 위해 당연한 거야. 두 사람은 함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태미는 기숙사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경제 뉴스가 나왔어요. 윤희재 재단 신임 이사 취임. 하서연 씨 사회공헌 활동 강화. 화면에 서연이 나왔습니다. 인터뷰하는 모습이었어요. 태미는 TV를 껐습니다.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은 승승장구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여전히 지방 공장에 있었어요. 정진수는 경비실에서 야간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모니터를 보며 밤을 지새웠어요. 김순자는 빌라에서 혼자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외로운 밤이었어요. 세 사람은 각자의 밤을 보냈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 완전히 다른 살. 한남동 대저택에서는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서연은 준이를 재우고 책을 읽고 있었어요. 윤희재는 서재에서 일을 보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반짝였어요. 불빛들이 아름다웠습니다. 서연은 창가에 섰습니다.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2년 전 그날 모든 게 끝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작이었어요. 더 강해졌고, 더 단단해졌고, 더 행복해졌습니다. 세상은 공평했습니다. 뿌린 대로 거뒀어요.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은 대가를 치렀습니다. 피해를 입은 사람은 다시 일어섰어요. 서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대됐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일이 있을까? 어떤 기회가 올까? 준이와 함께 만들어갈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준이가 자고 있었어요. 아들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준아, 엄마가 지켜줄게. 평생. 작게 속삭이고 불을 껐습니다. 한남동 대저택에 조용한 밤이 내렸습니다. 오늘 이야기 좋으셨다면 구독, 댓글,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하나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